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아파트 28평짜리 그 아파트 30년 넘는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도 안 된대요. 왜? 안녕하십니까.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노후에 결국 집 한 채밖에 안 남는데요. 그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60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은 퇴직하기 전에 우리 집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A4용지를 뉘어놓고요. T자를 그립니다.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쫙 나열합니다. 자산에는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있죠. 실물자산의 대표가 뭐냐? 아파트 한 채 5억 원,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100만 원,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그리고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거 다 쓰고 시가를 씁니다. 합계가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 10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편에다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씁니다. 합계가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이거를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부가 같이 앉아서 꼭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물론 만들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언급결에 비자금 감춰둔 거 뽀록 나면 안 되니까 빚자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 하나 정도는 대부분 있습니다.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요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억에서 7억을 빼면 3억 남는데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왜?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집값, 주식값, 자산 가격은요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2007년에요 강동에 34평짜리 아파트가요 10여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요 그게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2억이 6억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10억 원이 5억이 됐다. 그러면은 부채 차입금 7억은 그냥 있거든요. 2억 원의 채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부채가 많은 집은요 빚부터 갚는 노력을 해야 돼요. 부채를 안고 퇴직하면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근데 나는 빚도 별로 없고 재산도 제법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이 많은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게 문제예요. 재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41만 2천 달러, 약 5억 4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요 이웃나라 일본이 49만 달러. 비슷해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나 일본이나 3년 전인가는 우리가 많을 때도 있었어요. 문제는요 그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6%, 금융자산이 24%예요. 근데요 미국은 34%가 부동산, 금융자산이 66%. 일본도요 부동산이 37%, 금융자산이 63%. 우리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저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가요 얼마냐?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랍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평균 3배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난리 났을 때입니다.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땅을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떨어졌는가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줄어든 게 바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걸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거든요. 근데요, 19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에서? 일본의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애화값을 더블 올려버렸어요. 프라자 합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본 정부가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요, 기업은 땅 산다고 날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나다고 날리고 난리를 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 만나면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또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이게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돼요. 끝나면요, 그 쇼크가 우리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91%.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니까. 제 시골에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 동네에서 막내가 75세래요. 도시로 나올 사람 없어요. 이제 다 노인들이고. 도시화도 끝났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실물로 투자하는 게 너무나 골치 아픈 거예요. 선진국에서요,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우리도 지금 점점점 세 놓는 게 골치 아파지죠? 너무 골치 아프니까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일본 금융자산의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 친구는 증권에 사서 온 모양이지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박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아닙니다. 저는요, 함부로 금년 여름에 금년 가을에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 말 못해요. 제가 어떻게 책임져라고 함부로 말을 해요. 떨어지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20년 장기 하락했는데 처음에 3, 4년 동안은 일시인지 장기인지 몰랐어요. 지나가 보니까 장기 하락이에요.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오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건 잘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을 100세인 이러죠. 우리나라의 100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100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큰 집이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점점점 골치 아파지죠. 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2022년에는 65%로 늘어났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요.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0인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볼지었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에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슬럼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가 슬럼화 돼가고 애물단지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진대요. 도쿄 수도권에 28평짜리 산다는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아파트 28평짜리 그 아파트 30년 넘는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도 안 된대요. 왜? 330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재건축할 자금을 적립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요, 서울의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얘기가 신문에 나기 때문에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공짜로 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재건축 시도하는 데서 뭔지 아십니까? 나가서 몇 년 살아야 돼요. 전세자금 있어야 되잖아요. 빌려준다고? 이제 안 냅니까? 돈을 받기는커녕요, 분담금 낼 가능성이 크대요. 그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21%가 반대하면.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그거 앞으로 그 아파트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몰라. 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라에서 때려부시든지 말든지. 이러더라니까요. 그나마라도 일본에서요,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했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우리는 지진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철근 콘크리트로 된 10층 넘는 아파트는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64%. 다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에서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게 나타나는데요. 판교의 타운하우스라고 아시죠? 2009년에 입주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을 때요.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랑방이죠.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안채.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주택 현관을 그냥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버렸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분양이 잘 안 됐대요. 이게 들어와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그 야마모토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거 이게요.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그래서 노인들은요.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아직까지 없는 거는 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집을 살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는답니다.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10년 후, 20년 후 또는 3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제가요. 단기 예측은 못해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폰은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한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돈 버는 수단은 다 부동산, 주택이었거든요. 이제 점점점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 그냥 주거의 수단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간 일을 했는데 한 달은 와이프가 대접을 해주더니 한 달 딱 지나니까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친구도 없냐. 영식이를 원하는데 세 끼를 먹으니까 집에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지. 네,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노후의 고통이 빈곤, 질병, 고독, 무욕, 무의도식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한가한 거예요. 한가한 것. 저희 집 뒤에 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그걸 뒷산을 가끔 올라가요. 가을이었어요. 비가 오다 말다. 이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끄럽잖아요. 그런 날은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오셔. 한 양반이 몸을 끌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품 맞은 사람이에요. 빗길에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올라오셨어? 하니까 여기 왔다 가지 않으면
하루 보내기가 힘들어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12시간을 놀아보세요. 또 하루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놀아보세요. 어떤가? 가장 한심한 게 가장 한가한 거라고요. 파우다공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제 지공선사, 장로, 목사들 많습니다. 장로, 장기가 노는 사람들,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지공선사, 지하철 공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시간 죽이게 하는 거죠. 거기 이발소가 17군데가 있어요. 17군데가. 머리 깎고 염색하는데 10,000원이요. 싸죠? 그리고 이제 송해국밥 2,500원. 그 노상 카페 커피 100원짜리 하나 들고 감론을박 하시는데 가서 공부 좀 해보세요. 그 사람, 그 양반들 뒤에서 살며시 들어보세요. 세계 정치부터 그렇게 해박하신 거예요. 단지 나이 먹었다는 죄 때문에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요새는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죠.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제 돈을 빨리 모아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은퇴를 하겠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쑥 들어갔어요. 그 쑥 들어간 이유가 놀아보니 이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쉽지 않거든요. 100세 시대 55세 놀면 놀아보자는 사람은 또 몰라요, 그거를. 지금 이제 직장인들이 좀 쉬었으면 한 달 쉬라고 해보세요. 한 달 쉬면 일주일 쉬고 난 다음부터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출근이라는 즐거움을 모른다는 얘기죠. 월급 받는 즐거움, 점심 먹는 즐거움. 뭐 적당히 일해도 때 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또 알뜰히 하면 또 몇 번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출장 가는 즐거움도 있어요.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지방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점심 먹고 이제 가방 메고 이제 출장 간다고 합니다. 출장 가는데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에 전부 다 회사 돈이 따라붙죠. 그 출장에도 또 강사료까지 줘요, 회사에서. 그 출장비하고 강사료 딱 모아놓으면 한 달 급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회사를 떠나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전부 다 내 돈이야.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현실이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더불어서 평생 직업도 없죠. 지금 직장인이 언제 퇴직하는지 아세요? 평균 50세쯤 퇴사를 하는데 자기가 다니던 주된 직장에서 14.5년 근무해요. 법정 정년 60까지 가는 사람이 약 9.7%. 근데 사무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KT에서 50대가 많다고 50대를 10% 이하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50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보통 결혼 요새 젊은 친구들이 35세쯤 하죠. 회사에서 아웃되는 게 45세에서 50이라고 치면 자녀가 몇 살이요? 이제 10살이에요. 10살.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야. 그때 회사에서 이제 정리가 된다 이거죠. 직장인들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을 축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이카루스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 직장인한테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게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군말 없이 조용히 퇴사를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이제 직장인의 서글픔이고 비애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게 퇴사라는 것 자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한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 상처를 극복할 그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게 현실인데 그 직장인들이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가로등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회사가 모든 것이고 삶이고 인생이었는데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 나가 하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난 것 이상으로 공포감이 올 수밖에 없죠. 황당하고. 왜 이제 그런 심한 압박이 오냐면 자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처자식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퇴직자들은 안타깝게도 대안이 없어요.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게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돈도 없어요. 2022년도에 공공회사에 퇴직자 컨설팅하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그 생산 라인에 계신 분들이 공고 졸업하고 나서 35년, 40년을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생활비 걱정이 없고. 물어봤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놀아야죠.
40년 할 만큼 했습니다. 지겹지. 두 번째, 실업급여 받아볼 때까지 놀아야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비자금 있어요. 비자금 뭐가 필요했어요? 텃밭도 있고 벌어놓은 것도 있고 연금 200 나오는데 그거 네 돈 아니요? 내가 이제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작년 봄에 제가 청주에서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점심 약속을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40년간 일을 했는데 한 달은 와이프가 애들이 대접을 해주더니 한 달 딱 지나니까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친구도 없냐. 구박 그런 구박 없습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공사가 있어요. 이게 정년이 60세인데 55세에 퇴직 정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대시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준비를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정년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해야죠. 우리 본부장님 비자금 있습니까? 비자금 뭐가 필요합니까? 평생 벌어놓은 돈이 집에 있는데 당신들 이제 퇴사하고 나면 벌어놓은 돈이 네 돈이 아니야. 와이프가 아는 척하는 것은 매달 통장에 꽂혀주니까 지금 아는 척하는 거지. 놀아봐라. 그거 쉬운 얘기 아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죠? 남들만큼 살고 싶습니다. 90까지 산다고 치면 30년 어떻게 놀고 뭘 거야. 창업 실패, 금융사기, 중대질병, 황혼 이혼, 자녀 리스크. 여러분 자영업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합니까? 제가 보면 100%예요. 100%. 왜 창업이 실패가 안 하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선택지는 재첩이냐 창업이냐 두 개거든. 재첩으로 흘러갔을 때 6개월 버티기 어려워요. 재첩에서 6개월 버티다가 이제 아웃이 되면 당장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일용직, 거의 다 비정규직이거든. 자녀들은 성장을 하고 생활비는 폭증을 해. 생활비 폭증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사 퇴사하면서 창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선배들이 나가서 선행학습 효과가 있거든. 창업하면 망한다.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빚더미 안게 되고 파산까지 가. 금융사기를 나이 먹어서 금융사기 당해요. 젊은 사람도 당하지만 그 금융사기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래요. 부부가. 당연히 모자라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대질병. 한국 사람 몇 년 아프다 죽을 것 같습니까? 13에서 15년 아프다 죽어요. 건강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80까지 산다고 치면 60 중반쯤 되면 이제 골골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혼 이혼. 71세 먹은 양반이 와이프가 67살이에요. 와이프가 이제 그 친구들 모이면 나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신랑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물어본 거야. 아니 어저께 왜 그랬어? 아니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들 신랑은 다 죽었대. 다 죽어서 프리랜서인데 자기는 신랑이 버젓이 살아서 새끼 밥을 챙겨주니 뚜껑이 열려 안 열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녀 리스크. 지금 베이비 부모 1차, 2차 세대보다 더 힘든 게 지금 20, 30대예요. 20, 30대. 자산을 매입을 못해요. 지금 대졸자들이 취업할 때 몇 년 대기하는 줄 아세요? 평균 11.5개월. 신입사원은 안 뽑아. 경력직을 뽑죠. 나는 잘 살아왔는데 노후 준비 잘했는데 자식 리스크가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깁니다. 심각해지지. 모른 척할 수 없잖아. 제가 당장 알고 있는 양반이 아들이 전문대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양이 안 차지. 그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데 5천만 원만 보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난 잘해라. 5천만 원 지금 줬는데 그 아들이 당신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냐. 근데 그 5천만 원이 80세에 90까지 산다고 치면 10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쓰는 돈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거든요. 이게 어느 시에서 본 건데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경력이거든요. 살아온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에 다 가난해. 그 이유가 뭐냐? 정답은 생활비를 나이 먹어서 벌 수 없어요.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펙 만들기에 너무 올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는데 평균 신입사원이 평균이 30세가 넘어 이제. 그리고 45세 아웃이 되면 벌 수 있는 시간이 15년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 몇 살에 가입합니까? 18세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18세에 임의 가입시켜요. 자기 돈을 20만 원을 내, 예를 들자면. 그리고 10년간 안 내도 돼. 근데 국민연금은 내는 돈도 중요하지만 가입 연수도 중요하거든. 18세에 가입하면 30에 가입한 애보다 12년을 더 먼저 가입했으니까 연금이 달라지죠. 그게 이제 돈 관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 안 해요. 그저 황금을 돌같이 풀 뜯 없는 소리 하는 소리지. 그런 것들이 결국 가난을 부추기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10억, 20억 이렇게 자산 중심이 아니고 직장에서 월급 받듯이 매월 현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개념에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10억, 20억 하면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부담부터 느끼게 될 거고요. 이런 거 준비하려면 나 포기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기업에서 강연을 해왔는데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 집 한 채 있으시고 근데 그 집도 온전한 내 집이 아니고 부채가 좀 껴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어느 정도 있는 정도가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노후생활비로 10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와닿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10억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렵지만 월 현금으로 300만 만드는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 중에 즉 노후생활비의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큰 축이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하면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을 다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연금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보험료가 일정 비율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요. 소득이 적을수록 나중에 환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소득이 높을수록 나중에 환급률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민영보험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가성비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연금 개혁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수면 밑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 개혁안들이 논의되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법으로 보장된다는 게 이제 그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국민연금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면 더 확실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한다는 아닌데요. 많은 부분들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차등 적용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50대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측이기 때문에 연간 1%씩 좀 빠르게 한 4년 안에 올리겠다는 거고요. 20대는 0.25%씩 좀 천천히 올린다 이런데 사실은 전 세계 국가에서 연금 개혁을 하면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차등 적용해 갖고 보험료를 올린 경우는 없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한다고 감안했을 때 과연 평균 임금의 몇 프로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줄까가 소득 대체율입니다. 처음 국민연금 도입될 때는요.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이게 점점 낮아져 갖고 현재 매년 0.5%씩 줄어서 작년까지 42%였고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42%로 스탑하겠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현재는 소득이 있으면 만 18세부터 60세 이전까지 강제 의무 가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을 의무 가입 기간을 64세로 늦추겠다는데 이거는 그냥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 소득 절벽 기간 동안 생활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 없이 연금 가입 기간만 늘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거에 앞서서 정년 연장이나 정년 철폐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그 기금 수익률이라는 부분은 4.5%를 5.5% 올린다 이런데 아니 1% 올릴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올려도 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숫자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7가지 얘기 중에서 5번째
자동 안정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 5번은 만약 확정된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좀 큰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요. 확실성이에요. 우리가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연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에 반영을 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65세부터 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사망할 때까지 100만 원의 가치로 연금을 받는다는 게 확실한데,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경제 성장률, 출생률, 국민연금 가입자율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갖고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연금 개혁을 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요. 연금을 0.4%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는 0.1%, 그 다음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연금을 받을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된다, 확정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좀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연금 개혁 얘기가 지금은 많이 들어갔지만 이 얘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게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7가지 안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안대로 전부 다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개혁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50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제때 받나, 빨리 받나, 늦게 받나. 하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2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게 나은지, 빨리 받는 게 나은지, 늦게 받는 게 나은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때 받는 거를 국민연금 납입 기한이 끝나고 저희가 연금 개시되는 거를 노령연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땡겨서 받는 거를 저희가 조기연금이라고 얘기하고요. 늦춰서 받는 거를 연기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기연금 같은 경우는 땡겨 받으니까 불이익이 있겠죠.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1년 땡길 때마다 연금액이 매년 6%씩 감액돼서요. 5년을 땡겨 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년마다 7.2%씩 증액이 돼서 5년을 늦춰 받으면 최대 36%까지 증액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한지 그 부분을 보면요. 65세부터 연금을 연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60세는 30%가 감액되니까 연간 7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5년 늦춰 받으면 70세부터 1,360만 원을 받는데요. 한 76세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제때 받는 거하고 빨리 받는 거하고 5년 땡겨 받는 거하고 누적액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하여간 76세보다는 더 오래 살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거고요. 일단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하면 당겨받는 거를 선택하지 않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손을 들어요, 어떤 분들이. 저는 당겨받겠습니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왜 당겨받나요? 하고 여쭤보면 젊을 때 받아갖고 빨리빨리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그분의 인생관이니까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또 한 분이 손을 드세요. 요거를 잘 굴려갖고 제때 받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꿈 깨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주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리 모두들 투자에 자신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29년 동안 이렇게 쭉 자산시장을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내 실력이 좋은 것일 수 있다는 좀 겸손함을 좀 갖추셔야 되니까 그건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일단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한 땡겨받는 것보다는 제때 받는 게 나으신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때 받는 거하고 늦춰 받는 걸 비교해 보면 대략 83세 시점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저희 평균 수명이 대략 한 83.6세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뭐냐면 보통 때는 제때 받으나 늦춰 받으나 별 차이가 없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조기연금이나 노령연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고 10% 단위로 나눠서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희가 조기연금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소득이 많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조기연금을 신청해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때 받는 거나 늦춰 받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늦춰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늦춰받아야 되냐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최대 5년 동안 내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상당히 많을 때, 즉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A값이란 건 뭐냐?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에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298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299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액수는 매년 뭐냐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분들은 연금 많이 받아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연금 소득은 관계없고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난 금액, 그다음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난 금액을 저희가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요새 이제 60대 이상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350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로소득을. 그러면 연금을 감액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근로소득 공제전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을 안 당하는 거고요. 공제 후, 경비 제어 후 하면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한 401만 원? 이거 넘었을 때부터 이제 감액이 되시는 거고요.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월 노후에 40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면 연금 없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일하는 만큼 그만큼 소득이 있는 만큼만 그 기간만 늦춰서 저희가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도 7.2%씩 증액이 되고 감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인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럼 5년 늦춰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5년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월 단위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년퇴직 전에는 직장 생활을 웬만하면 꾸준히 잘 다니세요. 한 직장에서.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직장 이직이 좀 작긴 하지만 여간 제가 정년퇴직 예정자들 대상으로 교육하다 보면 한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60세 이후에 재취업 시장에서는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청할 당시 좋은 조건으로 해서 한 500만 원 받는 걸로 해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3개월 안 다니고 저희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연기연금 신청한 걸 중단하시면 되니까요. 그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5년 동안에 뭐냐면 있을 때 신청이나 중지를 반복하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뭐냐면 가능하면 조기연금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없으신데 연기연금을 선택한 때는 언제냐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에 소득이 많아갖고 저희가 연금을 감액당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좀 늦춰받는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3,657만 명으로 초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70세도 아니고 어떤 회사는 100세까지 일해도 좋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60%가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제 남편이 65세 정년퇴직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그 두 사람 연금 합한 금액이 월 200만 원? 200만 원이면 생각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 연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교수 신미화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내년부터 2025년 4월 1일부터 65세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70세를 노력 의무, 그러니까 각 기업에다가 될 수 있는 대로 70세까지 고용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니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정비도 하고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70세도 아니고 어떤 회사는 100세까지 일해도 좋다 그렇게 하는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통 그 60세 혹은 65세에 그 일본에서는 역직 정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임금 피크제죠. 그렇게 해서 직책도 내려놓고 월급이 줄어드는데 대부분이 한 월급이 한 그 전에 받던 월급보다 한 50% 정도 아니면 아주 큰 대기업 정말 대우가 좋은 곳은 한 70%
월급을 받게 됩니다. 보통 한 5년 동안 그렇게 받다가 그 이후로 그래도 좀 더 회사에서 고용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하고 회사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앞으로 근무 조건 같은 거 일주일에 며칠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서로 협의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50% 정도면 그래도 뭐 받아들여 네. 그 정도라도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정년 은퇴하고 인터뷰를 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50% 차라리 받고 지금까지 일하던 회사에서 익숙하니까 그대로 있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큰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취업률도 98.1%, 저희 대학도 해마다 98%, 99% 취업률이 있고 또 한 학생이 회사 내정을 받는 게 4군데다 5군데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고르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일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면 20.6%, 그러니까 20% 이상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3,657만 명으로 30.3%, 그러니까 초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나는 60세부터 받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70세부터 받겠다 하면 조금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총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4,023만 명. 여기 보니까 한국은 1988년에 도입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가 한창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연금 도입 시기가 굉장히 늦었죠. 그래서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은 한국은 1999년이라고 해요. 근데 일본은 벌써 1961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했어요. 일본에는 그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으로 되어 있고 2층은 그 후생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이렇게 가입하는 거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주부든 다 가입하는 거고 후생연금은 직장 다니는 분들 공무원들이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남편이 그 직장 다니고 정년퇴직 65세 정년퇴직하고 그다음에 부인이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그 두 사람 연금 합한 금액이 대충 한국 그 원으로 한 200만 원,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연금이 더 많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라고 각 가정별로 상상을 했는데 예. 200만 원이면 생각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고령화는 왔는데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젊은 친구가 안 태어나니까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연금을. 그래서 연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연금 개혁을 한 게 2004년이거든요. 연금 개혁을 하기 이전의 세대들은 풍족합니다.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그 전의 세대들은 굉장히 그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활이 풍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게다가 또 최근에는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이런데 그 연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한국 국민연금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연금 보험료율이 한국은 지금 9%이지만 일본은 18.3%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2004년 고이즈미 총리 때 개혁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는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서 개혁을 했고 18몇 %요? 18.3%.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연봉 1억 정도 되면 각종 그런 보험료라든지 세금을 다 떼고 실제로 자기가 수령받는 금액은 7천만 원 약간 그 이하 정도 됩니다. 리크루트 워크스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카모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문고판으로 작은 책인데 4,000명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60세에서 80세 정년 후의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특이한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컸는지 저도 놀랐어요. 10만 부가 팔렸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년퇴직한 분들이 관심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정년퇴직한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1년 수입이 월 25만 원이니까 한국 원으로 한 뭐 220만 원 정도, 200에서 220만 원 이하가 대다수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가냐면 일본의 평균 부부 월 30만 원 정도, 한국 원으로 치면은 한 27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반드시 일해서 벌여야 되는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약 45만 원에서 90만 원이더라 이거죠. 시니어들이 모자라니까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벌여야 되니까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든 일을 막 하는데 근데 전체 60%가 일에 대해서 만족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 해. 어쩔 수 없이 경비 일하고 어쩔 수 없이 청소 일해. 이게 아니고 60%가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일본의 현재 그 시니어들의 실태를 그대로 분석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렇게 모자란다 그러면은 어때요? 일본의 시니어가 되기 전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러면 각자 개인적으로 연금을 많이 이렇게 좀 넣어놓는 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버블 경제가 깨진 게 1991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를 아파트를 다시 또 다른 큰 아파트로 옮겨서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월급으로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애들 자녀들 교육비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하게 살아가야 한다. 일본인들도 지금 막상 정년이 되니까 연금 이거 가지고 너무 부족해. 내가 이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냥 함께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